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교사 연선미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138페이지에 바로 열강의 경제 침략입니다. 개항 이후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경제를 침략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항 후 일본 상인이 몰려오답니다. 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로 개항한 것이 언제죠? 예, 바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을 포함한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했죠. 바로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 열강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바로 강화도 조약과 후속 조약을 체결해서 일제가 경제적으로 침탈을 시작했다. 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더욱더 많이 무역을 할 수 있겠죠. 또, 자, 무관세 원칙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관세라는 게 있죠. 관세는 뭐냐? 바로 외국 상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나라의 상품이 팔리지 않고 피해를 볼까봐 세금을 물어서 그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산 제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싼 가격의 제품이 무한정으로 그냥 들어오면 너무나 싼 가격에 우리나라 제품은 팔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그러한 제품에 비싸게 세금을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높이고 국가도 수입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상품들은 무관세로 관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양국의 무제한 수입. 양국이 뭡니까? 바로 쌀이나 곡식 같은 것이죠.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쌀이나 식량들을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수입해가지고 사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본인들이 무제한으로 쌀을 사가면 조선 내의 식량은 부족해지겠죠. 식량이 부족해지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다 보면 일반 백성들이 높은 가격에 쌀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영사재판권을 이용한 약탈적 무역 활동이 가능했다. 자, 영사재판권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치해법권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해도 우리가 우리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일본으로 가서 처벌받는 거. 그러니까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어차피 조선인들이 처벌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여러가지 조항으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조선에 침투해서 경제적으로 침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무역의 형태입니다. 무역의 형태. 어떠한 식으로 무역을 했는지. 바로 미면 교환 체제라고 써있네요. 미면 교환 체제. 자, 미면 교환 체제가 뭐냐면 쌀 미자, 면은 면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쌀과 옷감을 교환하는 체제였다는 것이죠. 자, 영국산 면제품을 들여와 비싸게 판매했다. 자, 일본이 영국산 면제품, 영국이 만든 옷감을 사서 어떻게 조선에게 팔고 대신 쌀을 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면 교환 체제이죠. 자, 영국산 면제품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이 옷감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서 조선에 팔고 쌀을 사가는 것이죠. 그걸 바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고, 일본은 자신들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영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것을 통해 조선에 팔고 조선에서 또 쌀을 수입하는 이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중개. 자, 다음 두 번째, 거류지 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류지, 조개라고도 하는데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우리가 개방한 항구 그 주위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무역 활동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개 항구를 개항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원산, 인천. 요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조선 안쪽, 내륙 쪽으로는 진출이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본인들은 항구 주변만 머물 수 있으니까 객주와 보부상을 매개로 침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따지면 숙소 겸 은행 겸 창고 겸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객주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도 하면서 돈도 맡기고 물건도 맡기고 와서 거래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객주, 보부상은 여러분 알죠? 보부상은 짐을 싣고 다니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장사,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주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그 판매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고 이러한 중간에 매개체가 있었던 것이죠. 왜?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일본은 못 들어오니까 그 항구 주변에만 머물러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객주와 보부상이라는 겁니다. 자, 영향 어땠을까요? 당연히 국내 산업 보호가 안 됐겠죠. 일본의 그러한 물품이라든지 사람들이 침투했기 때문에. 자, 쌀값 폭등 아까도 얘기했죠. 쌀을 많이 사왔으니까 쌀이 부족했고 부족하면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자, 농촌의 면직물 공업도 타격을 받았다. 자, 면직물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쌀을 사가고 무엇을 팔았다? 면직물, 면포,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잖아. 그러면 조선에 원래 면직물을 만드는 사람들과 수입산 면직물이 경쟁하는 체제가 벌어진 거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게만 항구를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독점적인 무역 그런 상권이 보장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볼 거 이모군란 1882년에 이모군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누가 진압을 했습니까? 바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이 됐잖아.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우리가 청나라에 굉장히 사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 걸로 우리가 맺었죠. 청나라와 조청 상민,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상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역을 할지 조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청상인의 서울 진출을 허용했다. 자, 굉장히 여기서 특징이 있고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 내륙 깊숙이 들여오지는 못했어요. 항구 주변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청상인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정전을 맺고 나서 서울까지 와서 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게 허용해줬어요. 완전히 내륙 깊숙이 들어온 거죠.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양화진 들어봤죠? 양화대교 그쪽입니다.
지방만의 허가를 받으면 내륙 시장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져. 원래 일본 상인들만 와서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 청상인이 들어오면서 일본에게는 굉장히 큰 경쟁자가 생긴 상황이죠. 자, 외국 상인 내륙 진출, 조선의 중개 상인의 큰 타격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일본은 항구 주위에서만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객주와 보부상. 한데 청나라는 직접 내륙까지 서울까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객주와 보부상이 필요가 없어요. 직접 들어오면 되니까. 객주와 보부상은 이제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 말하자면 실업자가 된 것이. 자, 그리고 서울 상인의 상권이 위협됐다.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가게를 열고 띵와 하면서 물건 판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게들이 원래 있던 서울의 가게들은 위협을 받죠. 내가 김밥집을 열었는데 앞집도 김밥집 또 생기고 옆집도 김밥집 생기면 장사 되겠어요? 안 되잖아. 자, 일본 상인의 침투 확대. 자, 무엇이냐면 일본 상인이 쌀을 대량으로 유출을 해가면서 청일 전쟁의 발발에 경제적 요인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일본 상인이 쌀을 대량으로 사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물건도 많이 팔아야겠죠. 많이 팔아야겠지. 그래야 쌀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청나라 상인이 오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경제적 위치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청일전쟁. 자, 청일 상인의 상권 경쟁.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 거죠. 그 표를 보시죠, 여러분들. 1885년 임오군란 이후의 상황인데 점점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무역에서 절대적이었는데 임오군란 이후에는 그 청나라의 무역 상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차지하는 비율이 위에가 일본이고 밑에가 청나라인데 점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1892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거의 55대 45 반반입니다. 원래 8대 2였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청일전쟁 발발에 경제적인 요인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탈. 자, 일본과 청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등 다른 서양의 유럽 국가들도 이제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 어떠한 경제적 침탈을 시작하고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완전히 혈안이 됐지. 자, 청일전쟁 아간파천을 거치면서 광산, 삼림, 철도, 전차, 전기 각종 이권이 일본이나 미국 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교과서 140페이지 보면요. 140페이지 보면 지도 나옵니다. 지도 나오는데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금광 채굴권, 전신 설치권, 삼림 채굴권 이렇게 다양한 나라 러시아, 미국, 청나라, 일본, 프랑스 다양한 나라, 영국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권을 침탈한 내용이 그 지도에 잘 나와 있죠. 뭡니까? 광산, 금광, 지하전, 금캐가구, 은캐가구, 지하자원 캐가구, 또 삼림, 나무, 숲, 목재 이런 것들 잘라서 가져가고 철도를 놔주면서 그 비용을 받는 거죠.
전차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제의 경제 침략 확대. 자, 청나라가 원래 이게 이모군란 이후에 아까 그래프 봤듯이 상승했다가 확 꼬꾸라지는 게 뭐야? 바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완전히 청나라가 하락했다고. 일본이 굉장히 우세해졌습니다. 조선 내에서요. 조선 내에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우리 경제부터 재정 그 부분부터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정부의 세관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용했다. 외국에서 물품 들여오면 세금 매기는 아까 말했죠. 관세. 그 관세를 누가 맡아 처리했다? 일본인이지.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도 걷고 그 업무를 일본이 했다는 것이죠. 청일전쟁 이후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다. 차관은 뭐냐? 차관은 돈을 빌려주는 거. 일본이 한국에 돈을 막 빌렸어요. 자, 왜 빌려줬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모를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냥 궁핍하니까 누군가의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대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너 돈 안 갚을 거야? 그러면 다른 뭐 권리 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재정이 일본에 예속화되고 여러 가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금융을 일본이 지배했다. 금융을 일본이 지배했다. 일본의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화폐를 없애고 자신들이 만든 화폐로 사용하게 만든 겁니다. 제1은행권이라고. 일본이 조선에서만 사용하게 만든 지폐야. 자신들이 이런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1905년에. 1905년이 무슨 해입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죠. 이때 사실 이미 거의 일본에게 모든 어떠한 권한 이런 거 넘어가고 거의 식민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힘이 없는 상황이죠. 자, 제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받아서 우리가 조선이 그렇게 했는데 바로 재정고문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게 뭐냐? 화폐를 정리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상평통보, 백동화, 동으로 만든 동전,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고 자신들이 만든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상평통보와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그냥 무조건 교환해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냐?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품질. 그러니까 동전 따지면 우리 동전도 새 거 있잖아. 깨끗하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거는 오케이 100% 바꿔줄게. 하지만 좀 오래되면 뭐 더러워지고 낡고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런 거는 반의 가격으로만 바꿔줄게. 또는 아예 못 바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갑, 을, 병으로. 그러니까 상중하 이렇게. 그래서 제일 높은 품질은 그냥 100% 교환해주지만 중은 50% 가격에. 또는 하는 아예 안 바꿔주고. 여러분 동전 사용해서 알겠지만은 동전이 다 모두 깨끗할 수 있습니까? 오래 쓰다 보면 다 낡고서 더러워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많았겠지.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교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빚을 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국내 자본 상인들, 농민들,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제1은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1은행권을 만든 제1은행에서 만든 겁니다. 이 일본의 제1은행이 서울에 은행 지점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의 중심 역할. 자, 제국주의 열강의 토지 전탈. 자, 무역, 금융, 이어서 토지까지 빼앗기 위해서 세계의 열강들이 달려들었다. 자, 청일전쟁 이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도 안에서 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러일전쟁 이후에 철도 부지나 군용지 확보 구실로 대규모 토지를 뺏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너희한테 도움을 줄게. 근데 우리가 군대가 머물 수 있는 기지라든지 숙소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땅을 좀 줘. 우리가 거기다 부대를 주둔할게. 이런 명목으로 빌린다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미국 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 기지도 설치해 있고 땅을 우리가 주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죠. 자, 동양특식 주식회사. 우리가 등교개학 때 공부했죠? 동양특식 주식회사. 뭡니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빼앗은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판매하는,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양특식 주식회사죠. 동양특식 주식회사. 그래서 일본인들이 토지를 갖고 조선의 농사를 짓고 우리 조선의 농민들은 가난하고 높은 소작료, 땅을 빌려서 높은 그 땅을 빌린 값을 일본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변화와 경제적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